당국은 태미 가드너와 그녀의 남자친구 가브리엘리의 실종 통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채 그들은 공원에 버려진 트럭에서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연애사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 태미 가드너는 1966년 7월 16일 미국 델라웨어 주 뉴캐슬 카운티 호켓인 마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미의 부모 이름은 마틴과 릴리안 가드너입니다. 태미에게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남동생이 있으며 둘 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멋지고 따뜻한 가족을 가졌습니다. 태미는 그다지 똑똑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지만 학구적인 사람이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미는 또한 그녀의 남동생을 매우 사랑합니다. 둘 다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갈 때가 많았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은 아니지만 태미는 음악에 매우 재능이 있으며 특히 태미는 바이올린 연주에 매우 재능이 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인 니콜로 파가니니를 우상화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태미가 16세가 되던 해 태미의 가족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태미의 부모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두 자매는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드너 부부가 남긴 보험금과 재산은 두 자매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태미는 매일 학교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 12살짜리 남동생을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8세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태미는 학교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태미는 남동생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데다 자신과 남동생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태미는 종종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1986년에 태미는 미래의 남편인 스콧 가드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의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태미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스콧을 커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콧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꽤 성공한 사업가이고 장래에 그 가문의 작은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태미의 독립심과 끈기 덕분에 스콧은 1897년 정식으로 데이트를 시작한 태미와 두 사람에게 점차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1989년 결혼해 1994년 딸을 낳았습니다. 태미는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재택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가드너 가족의 상황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01년쯤에는 태미가 아이를 맡아본 경험이 있어서 태미의 어린이집이 아주 잘 발달했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태미의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태미는 또한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므로 점차적으로 그녀의 보육원은 호켓인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동시에 스콧의 사업은 많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태미는 사촌들을 더 많이 만나서 즐거움을 얻고 삶의 압박감을 해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태미는 점차 그들을 따라 술집으로 갔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미는 점점 더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갔고 거의 매주 태미가 그러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콧은 태미가 변했고 당시 플레이보이 습관 때문에 집에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평소처럼 술집에 가던 태미는 클리포드 라이트라는 플레이보이를 만났습니다. 매력적이고 장난기 넘치는 외모와 진정한 나쁜 소년의 모습으로 클리포드와 태미는 금세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클리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의상은 큰 코트, 카우보이 부츠, 오토바이 타기였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번은 너무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태미와 클리포드는 친숙한 바 근처의 모텔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2004년경부터 스콧과 태미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캇은 그의 아내가 파티를 하기 위해 바와 나이트클럽에 너무 많이 갔으며 가족과 아이들에 대해 잊어버렸다고 불평했습니다.
한편 태미는 스캇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졌다고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태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스콧에게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물론 질문을 받았을 때 스콧은 아내의 말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태미를 상대로 어떠한 폭력이나 구타도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경찰 역시 두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어 두 사람 모두 이혼을 권고했습니다. 태미와 스콧의 감정이 지쳐갔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 10여 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스콧에게 속하게 되며 거의 즉시 클리포드는 태미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태미는 자신의 악몽이 이미 시작됐다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폭력으로 가득 찬 사랑. 2004년 8월, 클리포드는 처제의 보석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1년을 보낸 후 2005년에 태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리포드가 태미의 집과 보육시설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 그런 도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를 그곳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태미는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미 유치원의 평판이 많이 하락하여 수익도 감소했습니다. 놀랍게도 태미는 유치원을 떠나거나 클리포드와 헤어지는 선택을 해야 했을 때 사랑의 부름에 따라 클리포드를 계속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미와 클리포드는 약 1년 동안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친척들은 이제 관계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태미의 친구들 중 일부는 태미가 너무 많이 울어서 몸에 멍이 들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충혈된 채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태미의 딸은 클리포드로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미는 클리포드가 그녀를 학대하고 구타했을 때 탈출하기 위해 움직이는 차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6년 7월 1일 태미는 클리포드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불과 며칠 후 파티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은 5자녀의 아버지이며 최근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 아내 다인과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단절된 관계와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곧 서로를 알아가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은 태미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고 두 사람은 앞으로 닥칠 비극도 모른 채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상한 집. 어느 날 태미와 가브리엘은 태미의 친구 중 한 명이 소유한 바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태미가 가브리엘과 함께 바에 있는 동안 클리도프는 1시간 동안 그녀에게 약 43번의 전화를 걸었고 심지어 두 사람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간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클리포드는 자신이 밖에서 그녀와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중에 클리포드는 태미에게 자신이 쉬운 여자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태미는 911에 전화하여 클리포드가 따라오고 있다고 신고했고 집에 도착했을 때 겁이 났습니다. 7월 6일 이른 아침 클리포드는 경범죄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2시간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클리포드는 즉시 태미의 고향에 나타났습니다. 스콧 태미의 전남편은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전처에게 연락하여 클리포드가 근처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06년 7월 9일 태미의 딸은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스캇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즉시 태미의 집으로 갔습니다. 스콧의 삼촌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스콧은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고 지하실 창문 중 하나가 열려 있었을 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콧은 그녀의 전남편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태미의 친구이자 바의 주인인 로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즈는 집에 들어갔고 태미의 지갑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녀와 트럭은 사라졌습니다. 즉시 스콧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비한 실종. 경찰은 집안의 침실에서 피를 발견했습니다. 카펫에는 세제 냄새와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로즈는 태미, 가브리엘, 그리고 태미의 친구인 켈리 컬페퍼가 오전 1시 30분쯤까지 바에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켈리 컬페퍼는 태미로부터 마지막 소식을 들은 것은 오전 1시 45분쯤 친구에게 집에 왔다고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명의 피해자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 태미뿐만 아니라 가브리엘도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브리엘과 스콧의 소원한 아내 다이는 실종된 두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곧 석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졌을 리가 없다고 가족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고 목격자까지 찾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미의 집에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클리포드 라이트는 그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신문을 위해 방송국에 초대되었으며 나중에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태미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집에 돌아올 때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클리포드는 오전 1시 40분경까지 다른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태미를 본 적도 대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태미가 자주 이용했던 트럭의 행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드디어 실종 나흘 뒤인 2006년 4월 13일 한 건설 노동자가 경찰이 찾고 있던 차량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태미의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공원에 버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내부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비한 실종. 경찰은 문을 열자마자 내부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부부 태미 가드너와 그녀의 남자친구 가브리엘리의 끔찍한 공격을 받은 두 시신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 두 사람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뚜렷했고 부검결과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미와 가브리엘의 살인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는 경찰이 후속 조치를 취할 단서나 증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4일 만에 시신이 발견됐지만 범인이 미니밴에 불을 지르고 대부분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부의 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첫 번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태미의 전 남자친구인 클리포드 라이트와의 험난한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클리포드는 신문을 받았을 때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 집행관은 증거 부족으로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 여자친구가 사망한 후에도 그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고 여전히 놀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 이로 인해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정해 계속해서 살인사건을 수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클리포드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그들은 태미가 살인 직전에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를 가중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클리포드가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 두려워 전남편 스콧에게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클리포드가 태미의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녀를 마약과 알코올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단서로 인해 클리포드를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클리포드는 살인 전날 밤 태미와 가브리엘이 데이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결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클리포드는 자신은 질투하지 않는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경찰은 클리포드에게 질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포드는 자신이 술집에 가서 친구 라임 캐논의 집에서 잤다고 증언했습니다. 클리포드는 라임이 마약상이었고 코카인 판매를 돕기 위해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포드는 오전 2시쯤 라임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라임과 그의 여자친구는 클리포드가 오전 7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기록에 따르면 클리포드는 태미의 집 근처와 트럭이 버려진 곳 근처에 있었습니다. 현장 경찰은 2명의 피해자가 라이트에 의해 집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라이트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두 사람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범죄 현장을 청소하고 시신을 태미의 미니밴에 싣고 차량을 트위드 공원으로 가져가 불태웠습니다. 불에 탄 시체와 기타 끔찍한 증거가 담긴 그 을린 트럭은 사건 발생 며칠 후 건설 노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상자 수는 오래전부터 확인되었으며
조사 결과 클리포드 라이트가 유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클리포드는 감방 동료인 로버트만에게 자신이 남자친구와 함께 태미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감형을 받기 위해 경찰이 필요하거나 클리포드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 클리포드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08년 1월 22일 클리포드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이번에 법원은 그에게 절도, 괴롭힘 등 여러 범죄와 함께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종신형과 14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리포드는 2009년 11월 23일에 기각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클리포드는 증언에서 주정부가 로버트의 증언을 잘못 표현했으며 이는 그의 전 룸메이트의 허위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재판에 대한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클리포드의 사건을 상급 법원에 회부했으며 2010년 7월 30일 상급 법원은 클리포드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는 다시 한번 항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그는 현재 델라웨어 주 뉴캐슬 카운티에 있는 제임스 T. 본교정센터에서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쁜 과거가 범죄자를 만든다. 클리포드는 1970년 1월 12일에 태어났으며 태미와는 달리 클리포드는 18세였다. 1988년에 시작된 유죄 판결과 함께 오랜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리포드는 심각한 자동차 절도 범죄로 여러 번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989년 절도 혐의로 다시 체포됐고 클리포드는 1990년에도 계속해서 금융카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을 사칭했습니다. 클리포드는 2003년 형의 집에 침입해 처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보석도 훔친 뒤 2급 강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태미 가드너를 만나 전년도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악으로 태어난 살인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자들은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성격이 왜곡되고 왜곡되어 본의 아니게 잔혹한 살인자를 만들었습니다.